이렇게 교수님처럼 이런 출중하신 분들이 이렇게 창업함에 있어서 좀 좋은 환경이라든가 혹은 뭐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실리콘밸리에는 실제로 미래 이 산업의 발전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디지털 헬스라는 개념은 굉장히 완전히 그 AI를 사람의 뇌를 그대로 본따가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뇌를 그대로 구현할 수가 있다면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획기적으로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하시는 연구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인 창업 기업을 찾아봤는데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이 3개의 기업이 있고요. 유니콘 기업으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엘비스 기업이라고 뇌 과학에 관한 기업인데요. 오늘 그 본사에 와서 우리 대표님을 인터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로 있고 엘비스를 창업한 이진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전자공학자였는데 지금은 뇌과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교수님 이 백그라운드를 사전에 공부하고 왔는데요. 굉장히 특이했거든요. 왜냐면 전자공학도이신데 의대 교수로 한인 최초로 지금 스탠퍼드 교수로 임명이 됐잖아요. 어떻게 돼서 지금 이 과정이 이루어진 겁니까? 네, 저는 서울에서도 서울과학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한 다음에 스탠퍼드로 전자공학과로 유학을 왔었는데요. 제가 전자공학을 계속 공부하다가 제가 졸업할 무렵에 저희 외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근데 저는 전자공학도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전자공학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에 굉장히 익숙해 있었는데 뇌졸중이라는 그런 질병에서 쓰러지셨는데 병원에 갔을 때 재활훈련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오래 겪다 보니 한 12년 정도 외할머니께서 병상에 계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뭔가 이렇게 하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저희가 전자공학에서 하듯이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그런 절실한 느낌을 받고 한번 내가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 문제 해결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굉장히 어떤 문제를 파악하고 진중하게 그 문제 해결을 찾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시고 또 끈기도 있으시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의대와 전자공학의 어떤 융합을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이 뇌라는 이 타겟을 어떤 엔지니어 방법론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채택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이처에 논문이 지금 등록된 발표가 네이처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발표하기가. 그래서 그 논문을 발표로 계기로 이 회사를 창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논문은 어떤 논문인가요? 그거는 제가 처음에 이제 뇌를 회로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처음에 툴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툴을 만든 이유는 제가 뇌회로를 분석하기 위한 거였는데, 그 툴을 만들므로 인해서 뭐 펑셔널 MRI라는 그런 신호가 어떤 걸 측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뇌신경 세포들의 활동을 보여준다는 걸 증명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2010년에 처음으로 네이처에 출간을 했는데, 제가 뇌과학에 처음 입문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연구를 진행해서 이제는 뇌회로로 바탕으로 어떻게 뇌질환을 이해할 수 있는지, 또 그거를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2022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논문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일 오늘 이 자리에서 관심 가는 게 그 디지털 트윈 그 부분인데,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옴니버스라는 그 플랫폼이 있어서 그 플랫폼을 가장 잘 활용한 게 BMW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실제 공장을 그대로 지금 메타버스에 구현해서 거기서 신차를 설계 다 한 다음에 바로 실무 경제에서 지금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교수님의 논리 방식을 따라가며 만약에 이 사람의 뇌 회로를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그걸 메타버스에 그대로 구현하면 우리 뇌에서 생기는 많은 그 병변들을 메타버스에서 만약에 사전에 관찰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치료법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 네. 이 일을 시작할 때는 네. 이제 뇌회로를 분석한다는 네. 개념으로 시작을 했고, 네.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그렇죠. 쓰이던 때는 아닙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 아, 이게 디지털 트윈의 개념과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네. 표현을 쓰기 시작했는데, 네. 저희가 뇌에 관해서 기본적인 그 네. 아이디어는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러니까요. 회로를 네. 디지털로 구현을 하면 그 개인들이 이 뇌가 어떤 활동이 좀 부족하구나. 그렇죠. 그럼 이런 질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이미 질병에 도달해 있을 경우에는 회로의 이런 부분을 기능을 정상화하면 문제가 없겠구나 해서 진단 및 치료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전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도 네. 할 수 있고 사후에 또 사후에도 할 수 정확하게 있고. 진단할 수도 있고. 네. 그럼 그게 지금 다 구현이 된 건가요? 네. 저희가 네. 이제 뇌를 뇌를 디지털 트윈을 만든다는 그런 개념을 네. 가지고 네. 왜 안 만들었을까 여태까지 그렇게 아.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뇌가 어떻게 사실상. 동작하는지 네. 알아내는 게. 그래서 제가 15년 정도 네. 그 뇌의 동작을 알아낼 수 있는 그때 2010년에 네. 새로운 도구를 발견하고 그거부터 시작해서 뇌를 이렇게 모델링을 해왔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질병에 관한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엘비스라는 회사에서는 네. 그것들을 이용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보시고 치료를 하실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이미 나온 건가요? 네, 올해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래서 병원에 그게 들어가게 네. 되면 의사님들이 네. 그걸 활용해서 네. 환자의 그 상태를 알아내시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그런 방법을 나오겠죠. 알아내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환자들이 직접 그런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해줄 네.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또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사용을 그렇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금 상용화잖아요, 결국은. 네네. 그러면 1차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뇌에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 네. 그러니까 사망률을 처리하는 게 뇌졸중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타겟하는 이 환자 이 네. 뇌병변이 어느 쪽인가요? 뇌질환이 네. 이제 저희가 지금 뭐 뇌졸중도 있고 네. 뭐 치매도 있고 그렇죠. 파킨슨병도 있고 예. 뭐 자폐증도 있고 그렇죠. 간질도 있고 이런, 네. 이런 질병이 있는데 네. 지금은 다 그걸 따로따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관계가 깊습니다. 서로 질병들이. 네. 근데 저희가 지금 타겟을 하고 음. 있는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뭐 간질, 치매, 네. 파킨슨, 자폐증 이런 쪽에 지금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질병을 치료하는데도 관계가 깊은 걸 알 수 있어요. 연구를 해보면. 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올해 출시를 하는 거는 뭐 네. 아이폰으로 비유하자면 아이폰을 만들어서 앱 하나 탑재해서 저희가 출시를 하는 거고 그런 플랫폼을 바탕으로 네. 여러 가지 다른 질병에 관한 치료 및 진단 기술들이 계속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우리가 저 같은 네. 경우에 그냥 일반인으로서 병원 가면 혹시 뭐 나중에 뇌에 문제 생길까? 우리 미리 저도 그거 했거든요. 네. 뭐 MRI를 찍어 놓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MRI를 찍는 거랑 네. 우리 엘비스가 지금 하는 이 플랫폼 네. 어떻게 다른가요? 네. 지금 현재 네. 가서 병원에서 MRI를 네. 찍으시면 네. 뭐 예를 들어서 뇌에 종양이 있다 그러거나 그렇죠. 아니면 네. 뭐 스트로크로 그렇죠. 뇌졸중 같은 게 네. 있는 그런 뇌에 직접 네. 모양이 바뀌는 그런 거 이외에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모양 그 사진을 찍는 것보다는 기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뇌 기능이 정상적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네. 뇌 기능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RI는 그 스톱 개념이죠. 그 상태가 사진을 어떻다는 보는 거. 예, 것 딱 같습니다. 그 순간에 네. 상태나만 보는 거지. 근데 네. 지금 하는 플랫폼은 네. 그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네, 그걸 우리가 맞습니다. 검측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표가 네. 2023년이잖아요. 올해 네. 지금 병원에 이렇게 한번 네. 하는 걸로 지금. 네, 저희가 뭐 네. 모든 질병에 대한 솔루션을 지금 올해 출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네. 것처럼 플랫폼에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올해를 시작으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지금 사실 제 보기에는 전자공학 하시다가 네. 갑자기 지금 의료 쪽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서칭한 내용으로는 당시에 UCLA 교수로 이미 네. 임용이 된 상황에서 네.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네. 지금 이쪽 연구를 하셨고 또 실제는 지금 창업까지 하셨는데 굉장히 저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결심을 이렇게 내리시게 됐나요? 저희 외할머니 때문에 관심을 가지기 네. 시작한 이후에 네. 뭐 무조건 뛰어든 건 아니고요. 네. 물어봤어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나 그렇죠. 연구하시는 네. 분들에게 왜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음. 하지 않고 결론이 없느냐를 여쭤봤는데 좋은 이유가 없었어요. 의사분들한테요? 특별히 왜 그렇게 안 했다라기보다는 네. 그냥 안 한 거였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제가 해봐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물론 반대가 엄청나게 그렇죠. 많았어요. 네. 그때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 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는 제가 그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네. 뭐 지도 교수님이나 주변의 지인들이 네가 무엇을 아느냐 그거의 뇌 질환에 대해서 너는 그러니까요. 전자공학자인데 하던 거 해라. 인생 망친다. 맞아요.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결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도전해볼 제 인생을 걸어서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일이었고 제가 뭐 실패하면 제가 책임지면 되니까 이미 전자공학과 교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편안하게 그냥 교수직을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저는 제가 원하는 문제를 풀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의 인생에 좋지 않다 이런 말씀 많이 주셨고 처음에 이제 또 뇌과학계에 들어와서는 그렇죠. 또 그 기존에 있는 학계 교수님들이 쟤는 뭐냐. 그렇죠. 좀 그런 게 네, 있죠. 그런 네. 굉장히 이런 배척도 사실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그 이후에는 인정을 받고 학계에서 그래 너 네. 뉴로사이언스 할 수 있구나 인정을 받고 그러고 주목도 나서 많이 받으시고 예.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창업을 하니까 네. 교수가 창업에 대해서 무엇을 하느냐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도전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그런 반대에 네. 부딪히는데 뭐 반대에 부딪히고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겠지만 저는 매번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네. 제가 이 일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것에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생각해서 얘라는 답이 나오면 합니다. 그러면 저는 네. 궁금한 게 만약에 환경이 여기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혹은 스탠포드가 아니라 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라고 우리 가정하면 그러니까 네. 한국에 있었다고 하면 네. 똑같이 창업했을 때 네. 예를 들면 이름은 뭐 엘비스 될 수도 있고 어쨌든 했을 때 네. 지금과 같은 결론이 나올까요? 알 수가 없죠. 알 네. 수가 없지만 네. 저는 네. 아마 어떤 환경에 있었어도 제가 목표한 바를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쪽에서 뭐 한국의 이런 환경에 비해서 이렇게 교수님처럼 이런 출중하신 분들이 이렇게 창업함에 있어서 네. 좀 좋은 환경이라든가 혹은 뭐 그런 게 있나요? 혹시 비교했을 아주 때? 좋은 말씀이신데요. 네. 실리콘밸리에는 실제로 네. 저희 특히 스탠포드 출신의 많은 엔지니어나 교수님들이 네. 많은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도전과 성공에 대한 그러한 컬처가 당연히 네. 도움이 많이 되기는 했지만 네. 실제로 새로운 도전은 어떤 환경에서도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그게 뭐 제가 실제로 많은 그런 반대에 부딪혔듯이 여기서 하는 데 있어서도 그게 뭐 환경에 의해서 모든 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환경이 더 좋은 게 좋겠지만 그래서 창업이라는 네. 것이 기본적으로 많은 도전에 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여기에서 조금 더 도전이 네. 용이했을 수는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전에는 많은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환경에는 혹시 인재 확보라든지 혹은 정부 지원이라든지 네. 혹은 뭐 어떤 다른 지원 같은 게 다른 게 있을까요? 스탠포드 같은 네. 경우에는 네. 그런 창업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장려를 네.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도와주는 것까지는 아닌데요. 저희 뭐 총장님부터 모든 분들이 다 창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바이오 디자인 프로그램이라던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네. 창업에 대한 교육도 하고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학교에서 만든 네. 그런 IP나 그런 것들을 회사에 가져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런 스태프와 그런 그 제도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벤처 자본 환경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저는 지금은 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서울에서도 뭐 여기서 하든. 많은 그런 발전이 있었는데 네. 벤처 자본이나 네. 그런 제도적인 차이보다도 네. 실리콘밸리가 네. 가지는 이제 국제적인 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브랜드 효과. 뭔가 예. 이제 큰 시장에 진출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킹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 국한된 것보다는 네. 더 넓은 무대에서 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새 이제 네. 사업도 하고 이제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느끼는데 네. 한인 인재들은 정말 너무 뛰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네. 창업이나 이런 이노베이션에 관한 장려가 이제 정부나 이제 학교 차원에서도 많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많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어쨌든 뭐 한국에도 요즘에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창업하거든요. 그래서 네. 선배로서 굉장히 역할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지금 본 것 중에 오늘 궁금했던 게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불합리한 일을 없애는 데 기여해야겠구나 이런 네.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 나오신 거예요? 사실 뭐 어떠한 환경에서도 특히 도전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게 네. 공정한 경쟁보다는 불공정한 경쟁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인이라는 그런 외국에서 온 한인 여성으로서 겪어야 되는 사실 불합리함도 많이 있는데 뭐 그게 뭐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뭐 네. 어려웠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기보다는 저는 그런 것들이 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앞으로 도약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한인 커뮤니티로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없애고 최고 정상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네. 그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람은 항상 한결 같아야 된다. 네. 그게 저도 굉장히 이거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예.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네. 이제 다른 뭐 학생일 때도 있고 뭐 유명한 교수님이 그렇죠. 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그렇죠. 성공한 사업가가 네. 될 수 있는데 네.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저는 사실 사람이 굉장히 컨시스턴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인류애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네. 구성원으로서 그냥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을 하거나 이런 것에 가치에 중심을 두면 사회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연구를 할 때도 이게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방법은 되게 많잖아요. 좋은 일을 네. 해서 네.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보다 훨씬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정말 내가 이웃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류애를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많을 때 네. 사회가 우리 모두에게 살기 행복하지 않나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교수이기도 하니까 교육을 많이 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교육에 대해서 좀 남다르게 해야 되겠다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또 많이 겪어봤고 또 작업도 하셨고 또 뭐 아시아 문화와 또 이쪽 문화를 지금 네. 다 경험하신 교수님으로서 네.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싶으신가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네. 뭐 굉장히 많은 교육의 방법이 있을 텐데 네. 두 가지가 좀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요새 하나는 네.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가치관 교육을 사실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치관을 바르게 가졌을 때 정말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가 많은데 그 창업에 관해서도 정말 많은 창업가들이 나오고 그러지만 뭔가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네. 벌어야겠다.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했을 때 사실 굉장히 많은 지금 사회적 문제로 터지는 일들이 있죠. 맞아요. 경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많은 창업이 이루어지기 전보다 더 안 좋아진 것 같은 면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치관의 교육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회의 리소스나 이제 맞아요. 그런 커뮤니티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또 대학생 창업이나 뭐 고등학생도 창업을 많이 하고 네. 그런 상황이 있는데 물론 거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만들어지겠지만 네. 저는 공부를 오랫동안 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푸는 기술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굉장히 깊이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깊이 있는 교육을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네. 빨리 해서 뭐 앱을 하나 만들어서 네,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벌겠다. 맞아요. 이러한 목표를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사회에 직면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인재를 양성하기보다는 네. 단시간에 돈을 벌어야겠다는 인재를 양성하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말 많이 공감하는데요. 그러면 회사 차원에서 말씀하셔도 좋고 혹은 또 미래 뭐 아까 좋은 방향으로 가는 사회 네. 차원에서 말씀하셔도 좋은데 어떤 인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인재를 네. 많이 접하게 되죠. 이제 네. 저희 연구실에서도 그렇죠. 그렇고 이게 회사에서도 네. 많은 인재를 접하는데 네. 저는 internal motivation이 강한 인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네. 그렇고 네. 여러 가지 결정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그런 네.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external motivation 뭔가 내가 지금 월급을 가장 많이 받는다거나 내가 지금 가장 사회적으로 네. 리워드를 많이 받을 것 같은 그러한 선택들을 하지 않고 저는 장기적인 제가 풀고 싶은 목표에 근거해서 네. 선택을 했는데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를 위한 기여나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일에 대한 internal motivation이 강한 인재는 같이 일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네. external motivation이 강한 인재는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 오더라도 그렇죠. 다른 데서 월급을 더 많이 준다 그러면 금방 다른 데서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수동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팀워크에 있어서도 내가 들어와서 이 문제를 푸는데 내가 참여하려면 어떠한 일을 해야겠다라는 걸 스스로 파악하지 않고 시키는 일 이외에는 하질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정말 internal motivation이 강한 인재는 늘 어떠한 환경에서도 뭐 창업하는 맞아요. 환경도 그렇고 맞아요. 뭐 대기업에 취직해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학계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일을 해나가는데 정말 그런 인재를 만났을 때 기쁨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여기 실리콘밸리가 우리 많이 들어봤지만 또 현장에 오니까 좀 많이 다르거든요, 느낌이. 네. 이 중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디지털 헬스케어 이 전반적인 산업의 발전 네. 방향인데요. 또 지금 네. 하고 계시는 이 영역이 또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속하는 맞습니다.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이쪽 영역의 대표 기업으로서 미래 이 산업의 발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디지털 헬스라는 개념은 네. 굉장히 네. 많은 의료계의 변화를 가져올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이 정말 네. 어떻게 보면 혁명이 일어나는 단계에 그렇죠. 있다고 생각이 네. 되는데요.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많은 것들이 소위 아날로그로 이루어지고 맞습니다. 있죠. 그냥 네. 눈으로 보고 듣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이 해독을 하는데 가장 먼저 일어날 디지털 혁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제 굉장히 사람이 아날로그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이 들었던 일들을 이제 자동화하고 그렇죠. 그걸로 디지털화하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의료 현장에 많은 편의도 돋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하고 있었던 일이었지만 대량의 정보를 잘 처리하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함으로 인해서 정확도가 증가함으로써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용해서 네. 이제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 네. 어려운 문제, 뭐 불치병을 고친다던가 이러한 일들은 네. 디지털화만으로 가능한 건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그렇죠. 화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하고 있었는데 너무 부담되고 큰 양의 정보를 한꺼번에 봄으로 해서 실수가 일어나던 네. 일들을 자동화해주는 정말 편리한 일이지만 뭐 불치병을 치료하고 이런 네. 것들은 진짜 깊이 있는 사이언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15년간 연구해서 어떻게 뇌가 동작하는지를 알아낸 걸 바탕으로 이제 디지털 헬스 플랫폼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인공지능도 적용하는 것이지 단순히 디지털화와 인공지능만으로 맞아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의료나 바이오 쪽이 저도 사실 화학공정 했거든요. 그래서 박사는 금융 쪽, 기업체 뭐 투자론 네. 쪽을 하다 보니까 네. 박사론도 IPO 쪽을 쓰다 보니까 뭐 M&A라든가 IPO 네. 이쪽을 많이 다루게 됐고 또 실전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초창기에 관심 갔던 이 바이오 섹터였는데 굉장히 그 상대 기업이 막 좋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모르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엔젤 투자하다 보니까 지나서 보니까 사실 그 기술은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이오가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고 네. 일반 투자자 이해하기도 어렵고 네. 좀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중국은
굉장히 사실 나라가 큼에도 불구하고 진짜 바이오를 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가 뭐 5명 안에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어려운 섹터인데 그런 면에서 지금 바이오 이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투자자들은 자본시장 영역이고 파이낸셜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자본은 이 영역을 들여다보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전문가 영역과 바이오 영역과 자본시장의 이 파이낸셜 스토리를 만족시키는 데서 굉장히 이게 장벽이 클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게 지금 사업하시면서 지금 B2 시리즈 투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영역에서는 혹시 어떤 어려움이나 혹은 지금 아직도 겪고 있는 게 있나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또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고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도 한데 사실 바이오 영역에서 그 어떤 것이 지금 실현 가능하고 될 수 있는 일인지를 판단하는 거는 정말 학계에 있는 분들조차도 어려운 일이에요. 직접 현장에 있는. 그렇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라는 정말 만인이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앱을 만들겠다 하면 만들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만들 수 있고 또 만들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이외에 파이낸셜한 것들을 분석하면 되는데 바이오 영역에 있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불치병과 사람들의 열망이 있고 그 열망을 만족시켜주는 그냥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기업도 있을 거고 다른 한편으로 정말 그 기술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 것은 현장에서 연구를 하는 교수님들조차도 자신의 이미디어트한 영역의 바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정답이 이미 나온 상황이 아니라 아직 정답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정말 자본시장과 쭉 엮어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가능하게 하는지 실제로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시는 분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이게 될지 안 될지 궁금해서 소위 전문가한테 물어봤을 때 그 전문가의 답이 맞을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그걸 경험했어요.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찾아가는 일은 이 내비게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길을 찾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어려워서 난 이 문제를 못하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 많고 자본시장의 입장에서도 굉장한 리워드가 있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바이오 영역에서 이런 기술이 컴퓨터 사이언스처럼 플랫폼화 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게 훨씬 쉬울 거예요. 쉽겠지만 그 플랫폼화 되는 그 기술을 발굴하는 것이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IT 영역에서는 뭐 여러 가지 앱을 기반으로 한 그런 회사들이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로 그 기반 기술을 만들어낸 애플이라는 기업, 뭐 처음에 유통을 시작한 아마존 같은 기업, 구글 같은 기업은 그런 기업의 형태로 성장하기 어렵죠. 그 위에 플랫폼에서 형성된 기업은. 하지만 돌아서 IT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그럼 투자자들이 구글과 뭐 애플을 알아봤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에서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정말 그런 진짜 중요한 기술들이 established 돼서 그 위에서 판단하는 건 사실 파이낸셜 기술로 가능하지만 지금은 정말 그 혁명의 바닥을 닦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그런 단계에 갈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저희는 그런 기반을 닦고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자본시장과 커뮤니케이트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어쩐에게 자료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봤거든요. 제가 나라면 LBC에 투자하겠냐 이 질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투자한다고 예스라고 대답하면 저를 설득할 스토리가 뭐냐면 저는 우리 뇌를 정말 디지털 트윈으로 메타버스에서 구현하며 저는 이게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일론 머스크가 하고자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처음에 이 사람이 걷고자 하는 길이 완전히 그 AI를 사람의 뇌를 그대로 본따가겠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의 뇌를 그대로 작동을 해야 우리가 뭐 미국에 가서 운전하든 한국에서 하든
중국에서 하던 급격한 충돌 어떤 반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근데 AI라는 건 알고리즘을 넣은 것만큼 하다 보니까 사실 한계가 있는데 뇌를 그대로 구현할 수가 있다면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획기적으로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하시는 연구가 꼭 뭐 우리 난치병 뭐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게 만약에 뇌회로를 기능적으로 디지털 도인으로 구현할 수 있다면 저는 앞으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에도 어마어마한 이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 그쪽으로 가능할까요? 예. 네. 사실 뇌에 관한 이해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정말 뇌 문제에서 해결하기 더 쉬운, 방금 말씀하신 뭐 자율주행이나 뭐 다른 것에 대한 임팩트를 주는 거에 비해서 뇌 질환이라는 거는 더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디가 부서졌을 때 고칠 수 있는 그 정도도 전혀 못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빌드해서 이제 뇌에 관한 이해를 저희가 축적하고 있는데 축적하는 속도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뭔가 이해가 생각하면 저희 연구실이나 이제 회사에서도 그 이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빨라지면 이제 뇌 질환을 치료하고 그런 것들도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산업 임팩트는 뭐 반도체 산업 이런 것보다도 더 클 수 있죠.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더해서 또 다른 임팩트가 이제 그런 다른 뭐 자율주행이나 그런 과학계에도 있겠지만 또 중요한 다른 부분으로는 반도체를 얘기했는데 이제 저희가 AI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AI라는 게 Artificial Intelligence. 뇌가 그 인텔리전스의 주체니까 사실 뇌가 컴퓨테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이해를 저희가 하게 됐어요. 근데 뇌가 컴퓨테이션 하는 방법을 이해해보면 컴퓨터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해를 통해서 새로운 이제 컴퓨테이션 기술을 예를 들어서 개발할 수 있는 할 수도 있네요. 그런 뇌에 관한 이해로 할 수 있는 그 임팩트는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영역이 굉장히 유망하고 그리고 우리 인류 사회에 주는 공헌이 굉장히 큰데 엘비스 회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같은 뜻을 갖고 정말 우리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진 우리 교수님처럼 훌륭한 분들이 이 생태계에 들어와야 되고 이 생태계 자체가 커져야 그런 날이 빨리 올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면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있을까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근데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엘비스가 가지는 그 비전 자체를 설득하는데도 굉장히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에 저희가 그걸 뚫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저희가 그걸 많이 뚫어낸 상황에서 꿈꾸는 생태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런 기술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거든요. 저희가 하는 일이 아이폰을 새로 만드는 일이고 뭐 아마존을 새로 만들고 구글 서치 엔진을 새로 만드는 사실은 그 세 가지 비즈니스가 IT에서 가지는 일과 저희가 하는 일이 굉장히 유사점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측면이나 그런 데서 보면 그래서 그런 기반을 닦고 나면 거기에 그런 생태계를 얻는 일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생태계를 이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서 이제 많은 분들과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로는 포럼 같은 거 지금 구성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팔로알토 뭐 포럼. 그건 어떤 포럼인가요? 이제 팔로알토 리더십 포럼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사실 이 건물 1층에서 1년에 2번 작년에 시작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는 제가 가지는 비전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리더십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모아서 서로 long-term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특히 또 이 한인 커뮤니티가 어떻게 하면 중요한 산업 분야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설계하고 또 서로 이렇게 만나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뜻하지 않은 다른 일들도 많이 이루어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는 그 포럼에 대한 비전은 지금 당장 너와 내가 만나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단기적인 이익을 논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리더십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논하고 공부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그런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그 2023년 CES에 참석했을 때 여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대표님을 그분 역시
한인계 대표님이신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미국 사회는 우리가 흔히들 그냥 이민국가라고 하는데 네. 그분이 말씀하신 표현이 이런 거였어요. 미국 사회는 꽃다발 같은 국가다. 무슨 네. 말이냐면 한인계, 네. 뭐 멕시코계, 네. 뭐 이렇게 뭐 원천에서 오는 민족 계열의 네. 아메리칸으로 구성된 네. 꽃다발이다. 그런 네. 면에서 미국에서 성공하려면 자기 이 뿌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 언어를 잘 구사하는 게 굉장한 경쟁력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 듣기로는 한국에서 학부까지 하시고 네. 여기서 오셔서 박사학위 하시고 이렇게 지금 연구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네. 하시는데 지금 수십 년 세월이 흘렀고 미국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뭐 맞는 말씀이라고 네. 생각하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파워 투 네. 리더십 포럼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다른 민족이나 그런 정체성의 집단에 비해서 네. 한인 커뮤니티는 굉장히 리더십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많은 경우에 한인끼리 뭐 서로 사기당한 얘기도 하시고 나는 한인 커뮤니티와는 관계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성공한 네. 사업가들도 계시고 미국에서요?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그게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신의 뿌리에 대한 이해와 그런 네. 걸 통해서 커뮤니티에 컨트리뷰션 하지만 이제 코히시브하게 서로 같이 일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야 되는데 한인 커뮤니티에 그게 너무 약하다고 느껴졌는데 네.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그래서 우리 한인은 잘할 수 없느냐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리더십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있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어떻게 네. 보면 좀 어느 정도의 희생정신을 가지고 장기적인 목표에 같이 함께 하겠다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이끌어 나가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네. 그 마지막으로 제가 뭐 사실 여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오늘 뭐 어쨌든 우리 한국에 있는 혹은 네. 또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인계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네. 뭐 여러 가지 저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물어보셨고 네. 또 뭐 한인 커뮤니티나 네. 미국 사회에 대해서도 네. 물어보셨는데 네. 기본적으로 저는 한인이 정말 큰 포텐셜이 있고 능력 있는 민족이라는 거를 경험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느꼈는데 그런 과정에서 뭐 사실은 리더십 커뮤니티도 적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제가 분야를 바꿔서 네. 엔지니어에서 뉴로사이언티스트로 와서 도전해서 성공했듯이 저는 한인이라는 이런 커뮤니티가 정말 도전해서 리더십을 가지는 그런 커뮤니티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것에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했으면 좋겠고 그 도전에 제가 일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LBC의 이진영 교수님과 인터뷰를 가져봤는데요. 한 40분 되는 이 시간에 저는 사실 굉장히 느낀 게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깊이 느낀 거는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가치관을 갖고 이런 생각에서 모든 일을 대하는 우리 교수님의 자세가 가장 가슴에 닿았고요. 그리고 늘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끈기 있는 도전 정신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안녕하쇼 시청자분들도 LBC에 관심을 더 가지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이 도전하는 이 영역에서도 같이 꿈을 하시고 힘을 보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